2025년 4월 16일 한때 싱가포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름 장진흥이 마침내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1월 20일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 종패산과 겨우 4살이었던 딸 장잔영을 잔혹하게 해치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잔혹함은 싱가포르 전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해 벌어진 피해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베일을 함께 벗겨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장진흥과 종패산의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그들은 한창 풋풋한 시기에 교정에서 만나 서로에게 조용히 호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각자의 삶의 길은 서서히 갈라졌고 그 순수했던 감정은 자연스레 접히게 됩니다. 이후 2004년 두 사람 모두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각자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운명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한 번의 중학교 동창회는 이 옛 연인에게 다시 만남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고 두 사람의 옛사랑은 다시 불붙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각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개의치 않고 자주 만나며 부정한 관계에 빠져들었고 서로의 가정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그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009년 장진흥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후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하며 배신당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종패산 또한 장진흥이 독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지체 없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옛 연인은 마침내 영원하던 대로 다시 하나가 되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초반의 생활은 비교적 달콤했습니다. 2012년 말 딸 잔영의 탄생은 이 가정에 많은 기쁨과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종패사는 가정과 아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반면 장진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했고 당시 장진흥은 10년 넘는 경력을 지닌 부동산 중개인이었으며 싱가포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월급은 하나로 약 1,4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급차를 몰고 안락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이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이 가족은 더없이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가정에 계속해서 미소를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고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장진흥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한때 월 수입이 10,000달러를 넘던 시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힘겹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장진흥은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느 것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받는 급여는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월급은 고작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예전 수입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돈으로는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장진흥은 또 하나의 나쁜 습관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그저 하나의 유흥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 악습은 그를 더 깊은 경제적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각종 채무를 감당해야 했고 도박으로 인해 생긴 외부빚도 상당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자주 집으로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경고의 의미로 그의 집에 페인트를 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장진흥이 문에 뿌려진 페인트 자국을 닦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의 눈에는 불안과 당혹이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빚이 점점 쌓여지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장진흥이 지고 있던 외채는 7만 달러, 약 하나로 9,600만 원을 넘었고 딸의 유치원 학비조차 수개월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종패사는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가정의 모든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장진흥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점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한때는 애틋했던 부부가 이제는 돈 문제로 날마다 다투기 일쑤였죠. 종패사는 때때로 부모 부양을 위한 약간의 금전을 요청했지만 장진흥은 이미 자신의 가정조차 꾸려가기 버거운 상황이라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압박과 끊이지 않는 부부싸움 속에서 한때 행복해 보였던 이 가정에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암문 아래 장진흥과 종패산의 결혼 생활은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던 장진흥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 종패산이 SNS에서 한 낯선 남성과 뜨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슬쩍 다가가 메시지를 들여다봤고 그 내용은 매우 은밀하고 다정다감했으며 문장 하나하나에서 친구 이상의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속삭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장진흥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고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에게 이 남자가 누구냐며 따져 물었고 종패사는 뜻밖에도 침착한 태도로 그냥 평범한 친구며 심심해서 대화한 것뿐이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남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장진흥은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의심과 불만이 있었지만 아내의 다짐을 듣고 어쩌면 자신이 과민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가정의 경제 상황도 너무 어려웠기에 이 일로 더 큰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단 이 문제를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진흥은 갑작스럽게 일이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에 놓인 낯선 남성용 구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가슴은 벌컥 조여오며 곧장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눈앞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종패산이 한 남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광경은 장진흥의 마음을 송두리째 찢어놓았고 그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그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으려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남성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도망쳤고 그 상황은 겨우 일단락되었습니다. 장진흥은 겨우 진정된 후 아내 종패산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배신을 견딜 수 없었고 이 가정은 이제 고통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종패산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바라보며 이혼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딸을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해보자고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진흥은 귀여운 딸을 보며 이혼이 아이에게 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그는 딸을 위해 타협했고 이혼을 포기했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종패산이 또다시 외도를 저지를까 두려워 매주 그녀의 SNS 계정과 휴대폰 통화 기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고 예민해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진흥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종패산과 관계를 맺었던 그 남성이 여전히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종패산의 생일과 발렌타인데이에 그는 각각 꽃을 장진흥의 집으로 보내며 대놓고 그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장진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고 그의 분노를 다시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장진흥은 아무리 화가 나도 더 이상 종패산과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에 허덕이는 처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담고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경제적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면서 이 집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고 과거의 달콤하고 따뜻했던 시간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끝없는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머지않아 벌어질 참극을 향한 시한폭탄이 되어 조용히 째까기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겉보기에 평범했던 그 아침은 이 가정의 악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4살 난 잔영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예쁜 유치원 교복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에는 새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진흥이 갑자기 딸을 불러 세우더니 교복을 벗고 집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잔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지만 순수히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이 광경을 본 종패사는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고 곧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장진우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비를 낼 돈이 없어. 이미 몇 달째 밀렸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종패산의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오랜 생활고와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그녀는 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장진흥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한테 시집갔어. 너희 아빠 좀 봐. 얼마나 못났으면 딸 유치원비도 못 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애 셋도 거뜬히 키우는데 넌 하나도 못 책임지잖아. 넌 진짜 쓸모없는 바보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장진흥이 자존심을 뭉개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끝없이 힘들었던 경제 사정, 아내의 외도, 채권자들의 압박,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절망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악령에 친 사람처럼 장진흥은 욕실로 미친 듯이 달려가 수건을 하나 움켜쥐었고 짐승처럼 종패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곧 점점 힘이 빠졌고 몸은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6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진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딸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한테 가렴. 아빠도 곧 따라갈게. 그렇게 해서 이 원래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가정에서 장진흥은 자신의 손으로 3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장진흥은 마치 현실에서 이탈한 사람처럼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내와 딸을 따라 죽음으로 가려고 했고 이 가족이 저 세상에서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여러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끝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9일 동안 그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딸의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일상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또 헤드폰을 끼고 음악에 빠져들거나 성인 사이트를 찾아보며 현실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집안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는 여러 정리 작업도 해놓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잔영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는지 문자를 보내자 장진흥은 아내 종패산의 휴대폰으로 딸이 아파서 못 갔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종패산의 친척이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했을 때도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아내를 대신해 거절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종패산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까지 바꿔가며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신의 부패 속도를 늦추려 했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부패 냄새를 감추기 위해 공기청정제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2017년 1월 28일 설 연휴 첫날 원래라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종패산의 가족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종패산의 오빠는 여동생이 설날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여동생은 늘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도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든 그는 결국 오후에 종패산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다가서는 순간 그는 코를 찌르는 듯한 탄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고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봤고 실내는 연기로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던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자 탄 냄새와 부패한 시신 냄새가 섞인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모두가 숨을 멈출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진흥은 문가에 멍하니 서 있었고 텅 빈 눈빛은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패산의 오빠를 보자 천천히 다가가더니 차갑게 그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여동생 죽었어. 그 말을 내뱉은 뒤 그는 갑자기 달아나려 했지만 달려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경찰이 주 침실로 들어서자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두 시신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오른쪽에는 아내 종패산, 왼쪽에는 딸 잔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는 여러 군데 화상 흔적이 있었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패산의 뱃속에 있던 6달 된 태아는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진흥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취조실에서 장진흥은 곧바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냉담했고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해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고 단지 딸을 언급할 때만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진술은 수사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쩌면 이토록 잔혹하고 냉혹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따뜻하게 뛰던 심장들이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7년 2월 22일 장진흥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정식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정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피고인 장진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간절한 어조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아내의 자극적인 언행으로 인해 감정이 폭발했고 순간적인 이성 상실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흥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분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결정적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장진흥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치밀하고 이성적이었으며 평정심을 잃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했으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시신부패를 방지하려고 실내온도를 낮추고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범행이 충동이 아닌 계획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019년 법원은 여러 차례의 정밀한 심리와 치열한 공방 끝에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장진흥에게 두 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장진흥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싱가포르 대법원은 장진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대통령 특사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장진흥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로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자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진흥의 이 끔찍한 행동은 두 가정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종패잔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장진흥 자신의 가족 또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어두운 그림자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무겁고 날카로운 경종처럼 사회 위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이해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인연이다. 한순간의 충동과 판단 착오가 얼마나 깊은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은 너무도 잔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건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한 고급 클럽의 새해맞이 행사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설리라는 여자는 외모, 몸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부분 없는 미녀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호스티스 일을 했는데 영업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설리를 따르는 사람 중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격 또한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중년의 나이였지만 친구들에게는 3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는 주로 저녁에 일했고 낮에는 잠을 자는 것 외에 또 피아노와 댄스 레슨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또 동물을 아주 좋아하여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보기에 온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4건의 형사사건을 일으켰으며 총 7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리라는 이름도 그녀의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자들을 두렵게 한 미녀 범죄자 노영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중국 푸젠성 샤먼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몇몇 경찰이 시계 판매대로 가더니 예쁘고 또 연약해 보이는 중년 여성을 체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20년간 도피 중이었던 미녀 범죄자 노영지였습니다. 그녀는 1974년 12월 25일에 중국 강서성 구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영지는 어릴 적부터 예쁘고 성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전문대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서 교사 일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 아주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노영지가 성인이 되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팅 자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영지는 눈이 꽤 높아 주변 남자들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의 등장으로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영지가 19살 때였습니다. 학교 교장은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하객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노영지도 초대받았었죠. 결혼식 당일에 노영지는 신부보다 더 아름다워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노영지는 바로 이 결혼식에서 법자영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평범하고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강도질과 도둑질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나쁜 짓을 많이 하여 교도소에도 한두 번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일 없이 한가했던 법자영도 마침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노영지의 미모에 빠져 그녀의 곁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여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법자영의 이야기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 천진난만했던 노영지는 그의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꼈으며 그 남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법자영은 노영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지만 그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자영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 결국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노영지를 자주 불러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지도 점점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법자영에 대해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법자영이 전과자라는 걸 알고 둘의 교제를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영지는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96년 법자영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작살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여 22세였던 노영지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1996년 7월 노영지와 법자영은 장시성 난찬성에 도착했습니다. 노영지는 신분을 위조하여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은 남자를 꼬셔 법자영이 강도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기 피해자는 웅모 씨였습니다. 노영지와 법자영은 웅모 씨의 금목걸이와 소지품을 빼앗던 중 그의 집 열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웅모 씨에게서 집 주소를 알아낸 후 법자영은 웅모 씨를 숨지게 한 후 또 토막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둘은 바로 그날 저녁에 웅모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웅모 씨의 아내는 장 씨였는데요. 법자영은 무기와 밧줄 등 도구로 그녀를 통제하고 노영지는 바로 방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장식품과 현금 그리고 채권 등을 찾아냈습니다. 금품과 현금을 훔친 후 그 둘은 바로 장모 씨와 그녀의 3살배기 딸을 바로 숨지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법자영과 노영지는 바로 중국 강서성 난창시로 도망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노영지가 기획자였습니다. 그녀는 추후 법정에서 현장에 지문이 남아있을까봐 웅모 씨의 집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법자영이 그녀를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997년 9월 노영지와 법자영은 중국 절강성 온주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난창에서 사용했던 수법으로 노영지가 술집에서 일하며 돈이 있는 남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양모 씨가 바로 그들의 두 번째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모 씨를 통제한 후 그의 몸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을 건지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한 명의 피해자 유모 씨를 불러왔습니다. 법자영은 유모 씨에게 현금과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빼앗았고 노영지는 유모 씨의 통장과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CCTV를 보면 은행 종업원은 왜 본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러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노영지는 매우 침착하게 그에게 일이 있어 대신 오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출서에서 유모 씨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노영지의 침착함은 다시 한번 그녀가 법자영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돈을 인출한 그녀는 바로 법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상의한 신호인데요. 돈을 성공적으로 인출하게 되면 바로 인질을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자영은 두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노영지의 이번의 전화가 두 인질이 숨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악랄한 커플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매번 범행에서 돈을 얻게 되면 아낌없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여름에 빈털터리가 된 둘은 장수성 상주시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똑같은 수법으로 유모 씨를 임대한 주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법자영은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 범행 도구로 유모 씨를 꼼짝 못하게 하고 노영지가 미리 준비해둔 철사로
유모 씨의 의자를 묶어놨습니다. 유모 씨도 모든 강도 사건 중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입니다. 사건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의 몸에는 사건 당시 철사로 묶인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모 씨는 법정에서 본인이 노영지와 단둘이 있었을 때 그녀가 그를 여러 번 해치려고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영지와 법자영은 유모 씨에게 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몸값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영지가 약속된 장소로 가 유모 씨의 아내를 임대한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유모 씨의 아내는 약속대로 7만 위안, 하나로 약 135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받은 노영지와 법자영은 바로 온주시로 도망갔습니다. 1999년 9월 노영지는 법자영을 따라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수단은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둘은 우선 집을 임대하여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철창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납치하고 가두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노영진은 술집에서 돈이 많은 남자를 찾다 은모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은모 씨를 임대한 주택으로 데려가 방문을 닫은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법자영은 신속하게 은모 씨를 묶은 후 그를 철창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또 한 일꾼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꾼의 이름은 루중명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31살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허페이시에 와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결국 법자영이 은모 씨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 비참하게 숨졌습니다. 그리고 은모 씨도 결국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은모 씨의 집으로 가 그의 아내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은모 씨의 아내가 집에 현금이 부족한 척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자영을 포위하여 결국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체포되기 직전 밖에서 대기하던 노영지에게 전화하여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운이 좋게 탈출하여 2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자영은 체포된 후 본인이 저지른 죄를 전부 인정하며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전 노영지가 체포되지 않아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노영지는 타고난 감으로 잘 숨어 다녔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짜 신분으로 비정규직 일만 해왔으며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문제 때문에 경찰의 눈에 띄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20년 후 사건 수사 수단이 발전되면서 얼굴 인식 기술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운검 작전이 중국 샤먼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여 이전에 등록된 용의자의 정보 데이터와 비교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샤먼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 얼굴인식 설비에서 20년 전 탈출한 용의자와 유사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경찰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쇼핑몰로 달려가 시계 판매 코너에서 20년간 도피 중인 노영지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녀는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노영지는 체포된 후 자신의 실명을 인정하지 않고 고향도 안우이성이라고 우겼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DNA 검사를 통해 그녀가 노영지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노영지는 할 수 없이 본인의 신분을 인정하며 체포영장에 서명하고 지문도 눌렀습니다. 노영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아주 의아해하며
그녀의 모습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노영지는 체포된 후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로 노영지가 체포된 후 그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는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으며 온 재산으로 그녀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노영지 사건은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녀는 고의상해와 강도 그리고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영지는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피해자와 웅씨 가족은 분노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웅씨 가족은 금전적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냥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바랐습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노영지도 최종 진술을 마쳤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법원에서는 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석에는 피해자 루종명의 아내 주다홍도 있었습니다. 주다홍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와 아이들은 여전히 노영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이유로 그를 사건 현장으로 불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주다홍은 본인이 헛베이시에서 청소부 일을 하는 건 수시로 노영지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중명의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고 아주 슬퍼했는데요. 4년 전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까지도 범인 노영지의 소식을 몰랐는데요. 그 당시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2021년 9월 7일 노영지의 둘째 오빠는 가족으로서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률 원조 변호사도 만나지 않아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결과가 되던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2021년 9월 9일 사건은 다시 개정되어 노영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영지의 고의상해죄, 강도죄, 그리고 납치죄가 전부 성립되어 그녀에게 극형이 선고되었고 또 그녀의 전재산 또한 몰수당했습니다. 1심 판결에 그녀는 법정에서 항소 신청을 했으며 몇 가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에 교사였던 점을 밝히며 사람을 해치는 짓을 한 건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我不服啊！我老子都不服我，凭什么服啊？我做的他的跟我是凭什么不服啊？肯定是亲律师了。 2022년 8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장시성 고등인민법원에서 노영지 사건에 대한 2심을 공개심리 진행하였습니다. 노영지의 가족 그리고 기자와 일부 시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노영지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관할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노영지는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도 여러 도시에서 공동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영지는 다시 고의상해죄를 부인하며 법자형이 노영지의 가족을 미끼로 본인을 위협하여 본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그의 뜻을 따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노영지는 본인이 법자형과 함께 도망다닐 때 거의 날마다 구타당했고 수시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의 흉터를 보여주며 법자형이 구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법자형이 그녀를 다치게 했다는 증거를 요구했지만 노영지는 증명할 수 없었죠. 다시 얘기하자면 노영지는 법자형이 자신을 통제하고 위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자형이 직접 얘기하거나 그가 위협했다고 진술한 동영상이 필요했습니다. 노영지의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바로 동창 손모 씨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손모 씨는 노영지가 항상 친절했고 허영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편집된 흔적이 있어 영상 증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은 난창 사건과 원저우 임대주택 사건에 대해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지는 강도와 도둑질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납치를 계획하고 고의상해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녀는 원저우 임대주택에서 숨지게 된 두 사람에 대해 본인은 그냥 유모 씨와 임대 사항만 얘기했을 뿐 사람을 묻고 해치는 건 전부 법자형이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가 출금한 건 그들이 이미 숨졌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법원에서는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은 다음 날에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2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시성 고등인민법원에서는 노영지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됐으며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극형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마침내 본인의 범행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 중 법자영은 그냥 생각 없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미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법자영이 체포된 후 그는 사람을 숨지게 한 건 그냥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법자영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그를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19살 때 앞날이 창창한 노영지는 하필 법자영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그녀는 둘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본인이 법자영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그냥 인지를 통해 돈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노영지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사람을 해칠 생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법자영을 만나게 된 그녀는 잠자코 있던 그녀의 본능을 완전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만약 법자영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에 아마도 퇴직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노영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과연 다른 사람의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한 것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 부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생활은 질투와 오만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거짓 생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I've never met anyone else like you. And I don't think I ever will. And I'm not saying that because it's cliche. I'm saying that because no one's ever moved me the way that you do. Did you kill her? 1992년 5월 18일 미국 뉴욕 스톤 아일랜드의 이민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며 아버지는 기업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온 가족은 이슬람교를 믿었으며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아주 흔한 무슬림 이름 알리 아부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알리입니다. 알리가 태어난 후 온 가족은 미국 버지니아주로 이사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리는 어릴 적부터 예능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잘하고 성격이 좋아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즐겼습니다. 14살 때 그는 한 밴드의 보컬이 되어 연예인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입대하여 일본 오키나와의 미공군 기지에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그는 일본에서 젊고 아름다운 안나 말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나는 알리보다 1살 어렸고 그의 일가족은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이민한 이민자였습니다. 안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필리핀 과기대학에 입학하여 이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안나는 성인이 된 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하고 착하며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도 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녀와 알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하게 됐습니다. 알리는 안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귄 지 1년도 안 돼 알리는 안나에게 청혼하였죠. 그는 안나와 같이
본인의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딸 아마라서가 태어났습니다. 버지니아에는 웅장한 산과 강, 그리고 숲과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습니다. 알리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버지니아에서 생활하는 게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걸 계속 꿈꿔왔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 노래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자기가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틱톡을 통해 코미디 스케치와 유명인을 패러디하여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정의 이름을 진키드로 지었습니다. 그는 또 영화를 즐겨봤는데요. 영화 속 캐릭터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은 1983년에 제작된 스카페이스의 남자 주인공 토니 몬테나였습니다. 그리고 토니 몬테나를 패러디하여 올린 영상이 그를 틱토커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알리가 틱톡에 처음으로 래퍼를 흉내낸 영상을 올려 많은 사람이 보게 되자 그를 팔로우한 사람이 급속히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25만 명, 틱톡에 95만 명,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이 됐습니다. 모든 팬들을 합하면 10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알리의 팬들은 그가 올린 동영상에 극찬하며 그가 유명인을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하였습니다. 알리가 유명해지자 그는 안나도 동영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안나도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조합은 바로 많은 팔로우를 얻게 되어 부부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2021년 알리와 안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나는 샌디에이고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할리우드가 있어 연예인을 꿈꾸던 알리가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번창한 지역인 이스티 카운티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건물과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알리와 안나도 그들의 새로운 생활에 만족하였습니다. 안나는 샌디에이고에 이사한 후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SNS에 자신이 헬스하는 사진과 친구와 함께 쇼핑하고 미용하고 있는 일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알리는 코미디 영상 외에 안나와 사랑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려 팔로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샌디에이고에서 생활한 후 알리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며 수입도 늘어났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인터넷에 공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커플 캐릭터를 통해 점차 알리의 기형적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안나는 샌디에이고에서 점점 좋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알리가 점차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는 종종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건강 상태도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알리는 인스타그램의 생방송에서 불법 약품을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조회수를 위한 주작과 대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영상을 계속 시청할수록 그게 진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알리는 사과 동영상을 올려 해석하였지만 팬들은 그를 믿지 않았으며 알리는 점점 더 오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와 사촌동생이 같이 술집으로 놀러 갔었는데 그는 불법약품 한 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사촌동생은 깜짝 놀라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 경고했지만 알리는 아무도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할 수 있어. 내가 진키드거든.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는 본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에게도 아주 오만하게 대하였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알리가 안나에게 집착이 너무 심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본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아주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아내 안나가 친구들과 외출했을 때 본인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는 미친 듯이 아내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당연히 알리를 엄청 싫어하였습니다. 알리의 성격이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 있는 알리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히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의 성격은 아주 공격적이었는데 그는 사격 도구를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2021년 초 안나는 경찰에 신고하여 알리가 본인을 밀어 다치게 했다고 하며
딸이 전체 과정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인스타그램에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안나를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과 결혼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내에게 매일 친구들하고 놀라고 샌디에고로 데려온 줄 아냐? 넌 나 아니었으면 미국에서 나 같은 남자 못 만나 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알리의 말에는 애당초 안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망상과 광기만 남았습니다. You're not even an American citizen. I brought you to this goddamn country. Name one man that would do that shit for you. Women, man. Ungrateful. 그러다 10월 18일에 안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알리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며 알리의 접근 금지를 신청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알리는 그의 주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입주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안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아내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내에 대한 미친 짓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생방송에서 와인을 마시며 운전하며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예쁜 여자 보고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안나 몰래 아파트 열쇠를 복사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안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안나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는 안나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안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전화를 받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 또한 알리에게 안나를 놓아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안나가 홧김에 이혼을 요구한 거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촌동생도 안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여자를 찾으라고 설득하였지만 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속으로는 본인 정도면 어떤 여자든 줄을 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안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0월 21일에 알리가 아파트를 떠난 지 3일 만에 그는 안나가 외출하는 틈을 타 복사한 키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복사한 키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의 아이패드에 도청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 안의 모든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알리는 모든 걸 끝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알리가 집을 떠난 후 얼마 안 돼 안나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레이번 베런이란 친한 남사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번은 29세이며 샌디에이고의 현지인이었습니다. 사실 안나가 남편이 아파트의 열쇠를 복사하여 수시로 돌아와 본인과 아이들을 해치려고 했다고 하여 레이번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의가 비극의 원인이 됐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알리는 호텔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가 집으로 돌아온 소리와 한 명의 남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통화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내가 낯선 남자를 불러 본인의 집에서 웃고 떠들며 얘기한다고 생각하게 되자 알리는 점점 불안해지며 분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쯤 그는 호텔에서 다시 아파트로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알리는 울며 본인이 도착하기 전에 안나가 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바로 뛰쳐나와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안나와 레이번은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레이번은 안나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바로 사격 도구를 꺼내 레이번을 향해 사격하였습니다. 안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순간 본인의 이마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나가 쓰러진 후 알리는 그들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우선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한 짓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11로 전화하여 본인의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2명의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진 걸 목격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그에게 현장에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급하게 할 일이 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딸을 픽업하러 학교로 갔습니다. 딸을 만난 알리는 본인이 안나를 해쳤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려줬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알리의 핸드폰을 추적하여 15분 만에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알리는 3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재판 때 알리는 본인이 무고하다며 검사에게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You think I wanted that? All right, find your daughter!
I wanted this! Who the are you? Mr. Bullabot, I need you to stop. My life is destroyed! Mr. Bullabot, I need you to stop. I created this! Mr. Bullabot, I need you to stop. 판사는 알리가 딸 아마라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보호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은 오늘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여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건의 주인공 알리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지만 극도로 취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비판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리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본인의 능력을 믿으며 목표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등감으로 타인의 관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본인이 평범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스는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하여 매우 집착해하며 통제 욕구가 심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곁에 둬야만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알리는 안나를 본인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본인이 컨트롤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알리의 집착은 안나와 사귈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안나의 친구가 그녀에게 연락했었는데 알리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나의 친구에게 왜 그녀에게 전화했냐고 물으며 무슨 목적이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알리는 안나가 다른 사람과 친분이 있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는 안나의 친구들이 본인과 안나와의 감정에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감은 안나가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강해졌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명랑한 알리의 숨겨진 성격이었죠. 알리는 본인의 열등감과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극도로 오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알리가 타인과 교류할 때 공격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끊기 좋아하고 본인이 화제를 주도하려고 하며 이로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척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였는데요. 안나와 결혼한 게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안나는 알리만 바라보고 알리를 위해서만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안나가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알리는 불안감을 느끼곤 결국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알리는 자기가 본인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안나가 본인을 집 밖으로 내쫓는 장면도 생방송을 진행했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그는 항상 시청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 또한 알리의 두 번째 성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를 반영하였었죠.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항상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로 인해 상대방을 모독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시리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허무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법정에서 알리는 고의상해 혐의를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닌 본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힘들게 쌓아온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게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재판기간 방송국 기자가 구치소로 가 알리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알리는 아주 감정적이었는데 테이블을 때리며 억울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 언급하기만 하면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 장면을 목격해 괴로웠다며 그 둘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망쳤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인터뷰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그가 연극을 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알리는 결코 본인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